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방위산업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중국 국영 매체는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을 칭찬하는 일련의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인 무기 시스템의 혁신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형 공중 방어 시스템부터 새로운 세대의 전투기인 KF-21 보람에 이르기까지 세계 어느 방위 강국보다도 무서운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사에서는 한국이 국방 분야에서 지속적인 혁신과 창조를 통해 현대적이고 유연하며 다기능적인 무장 세력을 구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자체 개발에 성공하고 배치한 KF-21 보람의 전투기는 스텔스 기능, 고속, 고급 무기 장착 능력을 갖추고 있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력을 넘어 한국의 혁신 능력과 기술 자립을 반영합니다. 중국 국영 매체는 또한 KF-21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의 개발뿐만 아니라 국제협력 확대와 수출시장 개척을 통해 한국의 방위산업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현대적이고 선진적인 방위 솔루션을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제공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방위 파트너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중국 국영 매체의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칭찬은 한국의 혁신 능력과 군사적 강점이 지역 및 전 세계적으로 이는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미래 협력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열어줍니다. 현재 대만을 놓고 벌이는 중국과 미국의 대결이 점차 격렬한 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공교롭게도 중국을 마주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또한 미중 갈등의 중심에 놓이는 것은 아닌지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심이 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국제사회의 이러한 우려와 달리 정작 중국에서는 일본의 군사력과 방위산업을 만만히 보고 있는데 반해 한국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함부로 도발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 매체들이 이를 특집 보도로 다루고 나서면서 일본 정부가 그야말로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중국 매체들이 한국의 방위산업을 대대적으로 극찬하는 대신 일본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악평과 다름없는 비판을 쏟아내면서 한국과 날선 대립을 이어오고 있는 일본 정부를 진퇴양난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중국의 유력 매체로 잘 알려진 소우는 오늘날 한국의 군사력과 방위산업이 팽창을 거듭함에 따라 세계 4위의 방산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의 방위산업은 이와 달리 국제무대에서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에 중국 정부 또한 일본보다 한국을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한국의 방위산업이 조만간 세계 4위로 급부상할 것이라며 매우 큰 두려움을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중국 매체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마치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처럼 세계 방산시장을 재빠르게 파고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중국 매체는 이미 전 세계가 알고 있듯이 최근 폴란드 정부가 이러한 열풍에 첫 테이프를 끊고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폴란드 정부가 한국을 통해 흑표전차 1000대와 더불어 자주포 648문과 FA-50 경전투기 48대를 도입하고 나섬으로써 한국의 방위산업이 나토에 진출한 이래로 역대 최대 규모의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폴란드에서 달성한 이 같은 성과로 인해 한국의 방산 기업들에게 큰 동기부여를 안겨주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역대급 성장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 매체는 최근 5년간 이뤄진 한국의 방위 수출 규모만 하더라도 이전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날 만큼 다른 그 어떤 나라들보다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특히 중국 매체는 그 중에서 K9자주포의 급성장이 단연 눈에 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최대 사거리가 40km 이상에 달하는 한국의 K9자주포는 사격 정확도를 비롯해 응답 시간과 자동화 성능이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인도와 호주는 물론이고 터키가 핀란드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잇따라 K9자주포를 도입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한국에서 개발된 FA-50 경전투기 역시도 전 세계 곳곳에서 매우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와 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이를 도입하기 위해 동분서주를 거듭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매체는 최근 성공적인 시험 비행을 마친 KF-21 또한 세계 각국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며 매우 큰 부러움을 나타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 현지 매체인 소우는
한국의 방산무기가 이처럼 전 세계를 상대로 종횡무진을 거듭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중국조차 따라잡을 수 없는 신속 정확성과 높은 가성비를 앞세웠기 때문이라며 중국 정부가 이를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매체인 소우는 한국의 방위산업은 강력한 제조 능력을 바탕으로 방산무기를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냄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다른 여타의 강력한 경쟁 기업들을 수세에 내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의 방산무기는 미국에 비해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기 때문에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이를 앞다퉈 도입하기 위해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 매체는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국방 강화를 위해 방산무기 도입에 필사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다른 국가들을 제쳐두고 한국산 방산무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맥락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례로 이 매체는 폴란드 정부만 국한해 보더라도 자국이 보유한 구형 러시아제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뒤에 곧장 미국으로부터 M1 에이브람스 전차 250대를 도입키로 했지만 여러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중국 매체는 그 중에서 미국의 느린 생산 시스템이 폴란드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매체는 미국의 방위산업은 철저히 자국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 데다가 설령 이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에 배송받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때문에 이 매체는 미국의 불합리한 시스템에 붕괴한 폴란드 정부가 미국 대신 한국산 방산무기를 선택하고 나섬으로써 미국과 세계의 방위산업에 큰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매체는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한때 아시아 강대국을 자처했던 일본의 방위산업 또한 이제는 그 자리를 한국에 내줘야 할 정도로 매우 암담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매체인 소우는 한국보다 훨씬 일찍 산업화에 나섬에 따라 1960년대에 아시아 강대국으로 올라섰던 일본이 그 이후인 1980년대까지 20년 동안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룩해왔던 만큼 군사기술 또한 한국보다 나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매체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탓에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무기 수출을 제한받아왔던 일본 정부가 2014년 당시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아베 총리 주도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일본 의회에서 통과시키면서까지 일본산 방산무기를 세계 각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도 연일 한국 기업들에게 연전연패를 거듭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매체는 일본의 방산 기업들이 지난 8년간 수출 실적을 달성한 것이라고는 고작 이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 매체는 그 중에서 한 건은 공짜 수출과 다름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자국의 방산무기를 수출하기 위해 각국 정부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철저히 외면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 매체는 일본 정부가 자국에서 제작된 비행정 US-2과 소류급 AIP 잠수함을 인도와 호주에 수출하기 위해 국가적인 사활을 걸었지만 끝내 무산됐을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했던 이건의 수출 실적 또한 필리핀의 대공감시 레이더를 수출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건은 베트남의 순시선 한 척을 공유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를 거세게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매체는 일본 정부가 글로벌 진출을 외치면서까지 자국의 방산무기를 세계 각국에 수출하기 위해 국가적인 명운을 걸다시피 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에 비해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매체는 여기에 더해 오늘날 일본의 방위산업이 한국의 상대조차 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에 비해 일본은 판매 방식과 마음가짐에서 철저히 뒤처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매체는 한국산 방산무기는 일본에 비해 상당히 유연한 판매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방산무기는 국내 생산만 고집하지 않고 해외 협력을 통한 현지 생산 전략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고 또한 미국의 방산무기와 비슷한 기준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이를 공통으로 규격화하고 있는 나토 국가들 또한 손쉽게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일 사상 최고치의 판매 기록을 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일본산 방산무기는 판매 방식이 상당히 비조직인데다가 이를 판매하려는 의지 역시도 프로답지 못한 측면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국 매체는 자기 기술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 때문인지는 몰라도 일본의 방산 기업들은 오만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전 세계에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한국 기업들의 경우 방산무기 판매를 위해 국가별 수요에 맞춰 능동적인 개량을 거치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 기업들은 이와 달리 기술 이전은커녕 매우 경직되고 엄격한 태도를 드러냄에 따라 국제시장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중국 매체는 그동안 일본의 방산무기 개발을 두고 숨겨져 있던 진짜 실력이 제대로 드러나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한간에 떠돌았지만 막상 이를 꺼내놓고 보니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세 알게 됐다고 직격했습니다. 바로 일본산 방산무기에 대한 미국의 수출 제한 조치가 벌써 몇 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별다른 수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일본에 대한 평가가 과장되었음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현지 매체인 소우는 중국 사회가 일본의 현실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옳다면서도 이것을 넘어 맹목적으로 치켜세우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습니다. 결국 중국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자국의 전성기를 잘 발전시켜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자만과 과신만 거듭할수록 전 세계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될 수 있음을 매우 적나라하게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또한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애써 가꿔온 우리의 강대국 위상을 앞으로도 잘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푸틴이 한국에 대한 보복에 나섰다. 러시아 정부는 7일 자국과 자국 기업, 러시아인 등의 비우호적 행동을 한 국가와 지역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목록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호주, 일본 27개 유럽연합 EU 회원국,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대만, 우크라이나 등도 포함됐습니다. 비우호 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들에는 외교적 제한을 포함한 각종 제재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장 먼저 비우호 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의 돈을 갚을 때 달러가 아닌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상환하겠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뿐만 아니라 이번에 제재에 나선 서방 국가들 전부를 상대로 싸우고 있기에 사상 초유의 제재를 당하는 러시아가 오히려 전 세계를 제재하려 한다는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미국 블룸버그는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단 10일 만에 북한과 이란을 제치고 세계 1위 제재국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내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루블화는 연초 대비 90%가 떨어진 상황이라서 거의 휴지 조각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가치가 폭락한 루블화로 기존의 채무를 이행하려 하는 것은 사실상 채무 불이행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의 조치로 인해서 한국의 기업들이 피해를 입겠지만 오히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한국이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세 가지가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자국에서 발사되는 로켓의 태극기 등 우주 협력을 상징하는 6개국 국기를 지웠습니다. 올해 러시아 로켓으로 발사할 예정이었던 차세대 중 형이성 2호와 아리랑 6호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글로벌 우주인터넷 기업 원앱의 우주인터넷용 위성 367I 발사를 취소하면서 한국을 포함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인도 국기를 지웠는데 원앱은 한화시스템이 3억 달러 3,450억 원의 지분을 투자한 기업입니다. 원앱은 오는 8월까지 총 6,487I의 위성을 올려 전 세계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러시아가 자국 발사를 거부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원앱은 앞으로 6번의 발사를 추가로 수행해야 하는데 일본, 인도, 미국 등에서 러시아를 대체할 발사기지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선 대규모 발사 계약은 보통 2년 전 체결되기 때문에 연내 위성 발사가 재개되긴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걸리겠지만 러시아가 아니라도 위성은 발사될 것이란 것입니다. 원앱은 시점이 늦어져도 한화시스템의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과 시너지를 내기에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은 원웹과 위성 본체 탑재체 저궤도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의 연계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러시아와 우주 개발 협력을 오랫동안 해왔고 러시아 로켓을 통해 위성을 발사했기 때문에 현재 계획된 위성 발사 사업이 지체될 것이라며 이를 한국이 독자적인 우주 개발 국가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빠진 자리에 그동안 열심히 위성 개발을 해왔던 한국 기업들이 빈자리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이번 침공 사태로 우주 인프라 확대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하나시스템, 세트랙I 등 위성 서비스 사업을 하는 국내 업체들이 장기적으론 수혜를 입을 것이란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지상통신망이 망가질 경우 인공위성을 통한 우주통신망이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터넷이 끊기자 스타링크의 위성 서비스를 요청했고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보내줘서 우크라이나는 전시 상황에서도 외부 세계와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우주인터넷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주인터넷 시장에 일찍 뛰어든 우리 업체들이 유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예상외로 우크라 전쟁에서 고전하면서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국들은 이번에 러시아가 실제로 전면전을 벌이는 것을 보고 방위력 증강에 나서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중동에서 열리는 무기 전시회에 온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중동 최대 무기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UAE가 계약한 한국의 천궁이가 핵심 전시 품목으로 전시되어 있는데 국내 방산 기업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천궁2 수출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 무기 수입 1위 국가인 사우디와 수출 계약이 성사되면 수출 금액은 UAE보다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 미사일 공격으로 미사일 방어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천궁2는 그 어느 때보다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는 러시아의 고성능 지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 S-400을 구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국의 압박이 들어오자 재논의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번에 러시아가 수출 금융 제재를 받게 되면서 천궁2가 갑자기 급부상했다고 했습니다. 천궁2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면서 경쟁력에서는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천궁2 외에도 하나디펜스가 개발 중인 고성능 복합대 공화기, 중동형 K2 전차는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전차로 현대로템은 이번에 중동 국가들을 겨냥한 새로운 K2 전차를 내놓아 주목받았습니다. 50도를 웃도는 중동의 폭염 속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엔진과 조종석 내부의 냉각 성능을 높였을 뿐 아니라 전차 바퀴를 둘러싸는 부품인 궤도에는 특수 고문 재질을 적용해 고온의 환경에서도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원격 주행과 병사를 따라 기동하는 종속 주행, 지정한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자율주행 등의 기능도 탑재됐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전차가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고전하는 모습을 보았기에 중동의 기후에 맞춤형으로 나타난 한국의 전차는 중동 국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미군이 우크라에게 제공한 휴대공 지대공 스팅어 미사일로 러시아군 항공기 44대와 헬기 48대를 격추시켰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도 주었는데 이를 통해서 러시아 전차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차 211대, 군사 차량 355대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는데 스팅어 미사일과 제블린은 군사력 2위의 러시아와 싸워 우크라이나가 버티게 해준 핵심 무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기들이 실제 전쟁에서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자 한국의 신궁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신궁은 제블린과 스팅어의 장점을 가지고 오면서도 더 가볍고 명중률은 더 높게 만들었는데 가격도 약 1억 8천만 원으로 동급 대비 가장 저렴한 편입니다. 신궁은 단순히 목표를 폭발시키지만 않고 목표물인 비행체의 반경 1.5m 근접할 때 자동 폭발의 비행체를 타격하는데 여기서 유도탄 탄두에서 터져나가는 720여 개의 파편은 항공기의 엔진까지도 관통할 정도로 상당한 위력을 발휘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스팅어와 러시아 이글라 같은 무기가 목표물을 직접 맞힐 때만 폭발하는 것과 비교하면 신궁이 훨씬 높은 공격의 효율성, 명중률 그리고 정확도를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이 신궁은 앞으로 중동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출에 있어서도 크게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이번에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겠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조선해양은 2달 만에 올해 수주 목표 35%를 달성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서도 수주 러시가 이어진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LNG 선박 발주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에 대한 러시아 의존도가 높았던 유럽연합 EU이 러시아의 대체국을 찾으면서 LNG선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것입니다. 지금 분위기라면 올해 한국 조선사들은 지난해 51%가 넘는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 세계의 경제와 안보에 불안을 주고 있지만 한국은 그 안에서도 피해를 줄이고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한 네티즌은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 국가로 지정했다고 하니까 무서워하기는커녕 3개월 후 러시아에서 이런 전단지가 나올 거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도는 총 사업비 약 52억 달러, 한화 6조 8,200억 원에 달하는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 P-75L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이처럼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면서까지 노후 잠수함을 새 잠수함으로 교체하려는 이유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인도는 독일과 손을 잡고 6척의 스텔스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의 티센크로프 마린 시스템 TKMS이 인도와 신형 잠수함 건조를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 것입니다. 독일 마린 시스템이 엔지니어링과 설계 및 컨설팅 지원을 담당하고 인도가 잠수함 건조와 납품을 맡는 형식이었습니다. 결국 실제 잠수함은 인도에서 건조됩니다. 인도에서 잠수함을 제조하면 건조 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이번 인도 잠수함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막판에는 총리까지 인도에 투입하며 강력한 경쟁자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독일의 강력한 경쟁자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인도 뉴델리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등 한국의 하나오션을 따돌리기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습니다. 인도는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들이 노후화됐다는 판단에 따라 외국 기업과 함께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한국과 독일 기업을 두고 저울질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다 결국 인도와 잠수함 건조 협력을 했던 경험이 있는 독일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독일의 티센크로프 마린 시스템 TKMS는 이미 1980년대에 인도와 계약을 맺고 잠수함 4척을 건조해 인도 해군에 취역시킨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독일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인도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 P-75L에서 완전히 손을 뗀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한화오션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인도 차세대 잠수함에 탑재할 잠수함용 배터리 사업에 적극 나선 것입니다. 얼마 전 한화는 인도 정부의 P-75I 프로젝트에서 잠수함의 배터리팩에 대한 한화의 최첨단 에너지 저장 시스템 기술을 제공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화는 배터리 사업 협력은 물론이고 앞으로 인도에서의 연구개발 및 전반적인 투자 전략까지 함께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수함 건조 사업에서 배터리는 알짜 중에 알짜로 불립니다. 따라서 비록 잠수함 수주는 놓쳤지만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시절부터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 AIP를 탑재한 국내 최초 3000T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을 건조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은 회사입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배터리 기반 AIP에는 국산화에 성공한 잠수함용 연료전지가 탑재됐습니다. 한국은 독일에 이어 전 세계에서 2번째로 잠수함용 연료전지 개발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잠수함에 탑재하면 납축전지에 비해 수중 지속 항해와 고속 기동 시간이 늘어나고 수명이 2배 이상 연장됩니다. 따라서 잠수함의 전투 능력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1984년 소형 잠수함인 돌고래급 개발을 시작으로 1980년대 후반 장보고급 3000T급을 탄생시킨 한화오션 옥포조선소는 한국 해군 잠수함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화오션 조선소에서는 장보고 P급 배치 2 건조가 한창이며 지난 2014년에는 잠수함 연료전지 개발을 완료해 독일을 긴장시켰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이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직접 설계, 건조할 수 있는 저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기존의 독일 기술을 도입해 만든 장보고 209급, 손원 1214급과는 달리 설계부터 건조까지 우리가 직접 건조한 잠수함이라는 데에 큰 의미를 지닙니다. 여기에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대 VLS를 6기 탑재해 적국 해안에 몰래 침투해 수백 킬로미터 바깥에서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함의 별명은 바다의 조용한 저격수입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장점은 삼축 체계 가운데 킬 체인즉 시한성 긴급 표적 선제 타격과 KMPR 대량 응징보 복체계를 바다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과거 괌 근처에서 열린 텐덤 스러스트 다국적 훈련에서 각국 잠수함들이 어뢰 실사격 훈련을 했는데 첫 순서인 장보고급 잠수함 2000함이 표적이었던 미 해군의 배수량 1만 2천 톤 규모 클리블랜드급 경순양함 오클라호마 시티함을 단 한 발로 격침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보고급이 수상 배수량 기준 1200톤이니 문자 그대로 10배쯤 큰 군함을 한 방에 날려버린 셈이었습니다. 원래 클리블랜드급은 덩치가 큰 만큼 어뢰 한 발만으론 격침시키기 힘들어 표적으로 쓰였는데 실제로 한국은 한 발만에 바닷속에 가라앉혀 미국을 포함해 순서를 기다리던 다른 나라 잠수함들은 이날 사격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미 해군은 원샤트, 원힛, 원싱크라는 말로 장보고급 잠수함인 2000함의 해군들을 칭찬했습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과 독일의 기술을 따라잡으려 애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독자적으로 잠수함 배터리를 만들고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직접 설계, 건조하며 마침내 제진제 국산화에까지 성공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6월 15일 한화오션은 올해 함정의 진동과 소음을 줄여 작전 성능을 높여주는 도료 제진제의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제진제는 수상함과 잠수함 등 함정의 위치가 상대에게 노출될 위험을 낮춰 은밀한 작전 수행을 돕는 제재입니다. 제진제는 지난 30년간 미국과 독일 등 수입에 의존해 왔지만 공급사에서 요구하는 최소 주문 수량 MOQ 조건을 맞추기 위해 필요 이상의 도료를 발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업 일정 변경 등으로 유통기한을 넘기면 일부 수량을 폐기하거나 반대로 통관 절차 등으로 수급의 오랜 기간이 소요돼 자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한화오션이 개발한 제진제는 수입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최소 주문 수량이나 통관 절차 등의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생산효율도 높습니다. 더구나 로이드 성급 노이즈 레지스터 인증서를 획득해 국내외 함정은 물론 특수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총동원해 현재 한화오션의 조선소에서는 도산 안창호급보다 크기와 배수량을 대폭 확장한 장보고 3배치 2가 건조되고 있습니다. 장보고 3배치 2는 AIP 탑재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으로 수중 작전 능력 탐지 능력 무장 등에서 앞선 기술이 적용됩니다. 폴란드는 한국이 잠수함 설계 및 건조 능력과 배터리 기술까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K 흑표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0문, 초음속 경공격기 FA 50-48대 등 지난해 국산 무기를 대거 구매하며 한국 방산에 대한 만족도가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잠수함 구매 사업을 진행한다면 잠수함도 한국에서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방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지난 24일 수도 바르샤바에서 열린 디펜스 24데이 콘퍼런스에서 올해 잠수함 도입을 위한 오르카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아슈차크 장관은 도입 예정인 잠수함의 대략적인 요구 성능도 소개했습니다. 수중에서 고속으로 장기간 은밀하게 기동할 수 있어야 하며 어뢰는 물론 침략자의 영토 깊숙이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수주 경쟁에 유럽뿐 아니라 그 너머의 파트너들도 초대하고 싶다. 즉 입찰 참여 대상을 유럽 업체만으로 제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이 발언을 두고 디펜스 24는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아마도 한국을 오르카 프로그램에 우선 초청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폴란드는 과거에도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프랑스의 스코르펜급 잠수함
독일의 212CD급 잠수함, 스웨덴의 A26급 잠수함을 잠재적 계약 대상으로 고려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K방산의 우수성을 몸소 체험한 데다가 폴란드가 요구하는 SLBM급 대지 타격 능력은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이 가장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또 한 번 한국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처럼 폴란드 국방부가 유럽의 다른 국가의 잠수함 도입 가능성도 내비치면서 하늘과 땅에 이어 바다에서도 K방산이 폴란드 수출 대열에 합류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인도 잠수함 프로젝트를 독일이 가져간 것은 한국에게 오히려 반사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당장 잠수함이 급한 폴란드가 독일의 일감을 맡기기 어렵게 됐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한국의 잠수함 배터리 건조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따라서 인도 잠수함 건조 사업은 앞으로 독일 마린 시스템 TKMS는 잠수함 엔지니어링을, 한국은 잠수함용 배터리를, 인도는 잠수함 건조를 맡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8월 중국의 기술기업 화웨이는 7나노급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장착한 최신 스마트폰을 공개했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자립을 이뤄낸 것이냐 의기양양하게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을 마음껏 홍보했습니다. 미국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반도체 제재를 했는데 대체 어떻게 화웨이가 첨단 AP를 장착한 최신 스마트폰을 출시할 수 있었는지, 자기들이 했던 그 많은 제재들이 거의 효과가 없었다는 말인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AP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최신 스마트폰을 내놓으려면 다양한 첨단 부품이 필요한데 화웨이는 이걸 대체 어떻게 구한 것일까요? 화웨이는 정말 미국의 제재벽을 뚫고 반도체 자립을 이뤄낸 것일까요? 지난 8월 말 중국의 기술기업 화웨이는 플래그십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출시하자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에 참여했던 서방 국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화웨이가 첨단 반도체 칩이 들어간 최신 스마트폰을 출시한 게 사실이라면 사실상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합심해서 대응했던 각종 기술 제재는 유명무실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종 매체들이 화웨이가 내놓은 최신 스마트폰에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에서 만든 심자외선 DUV 장비를 활용해 SMICOI 생산한 반도체를 탑재했다고 보도하자 불쾌한 듯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우 우려스럽다.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우리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왜 이렇게 미국이 불쾌해하고 이것이 뉴스가 되었는가 하면 그간 화웨이는 미국의 통제로 오지 칩을 구매할 수 없게 된 뒤 3년 가까이 오지 스마트폰을 시장에 내놓지 못했는데 갑자기 첨단 반도체 칩이 들어간 폰을 출시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제재는 강력했습니다. 화웨이가 신제품을 출시한 건 2020년 10월 발표한 메이트 40 시리즈에 대만 TSMC가 만든 5나노 공정 프로세서 기린 9000을 사용한 것이 마지막 오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에 자체 개발한 7나노 오지 칩셋을 적용했다니 미국과 서방국들이 놀랐던 것인데요. 7나노 공정 이하의 반도체 칩은 중국한테는 반입이 금지된 극자외선 EUV 장비 없이는 생산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정설이었기 때문입니다. 충격을 받은 미국은 이후 네덜란드 정부와 협력해 더욱더 네덜란드 ASML의 첨단 장비가 중국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고삐를 쥐었고 엔비디아의 첨단 AI 반도체가 행여 중국으로 들어갈까 강력히 규제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화웨이가 첨단 반도체를 탑재했다는 그 메이트 60 프로를 자세히 뜯어보니 중국이 자체 생산했다는 7나노 반도체는 예상대로 7나노스럽지 않은, 아니 그보다 한참 부족한 성능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실상 가짜 반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IT 전문지 톰스 하드웨어는 12월 18일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에 들어간 기린 9000S AP와 미국의 제재 이전에 대만 TSMC에 맡겨 생산했던 AP 기린 9000의 성능 검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검사 결과 화웨이의 스마트폰에 탑재된 AP의 성능은 미국의 제재 이전, 그러니까 2020년 화웨이가 대만 TSMC에 위탁해 제조했던 5나노급 AP보다도 성능이나 전력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3년 전 제품보다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 처리 능력은 메이트 60 프로에 들어간 AP가 제재 이전에 탑재한 것과 비슷하거나 일부 나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반면 그래픽 처리 능력은 검사 프로그램에 따라
2033%가량 뒤처진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전력 효율도 10%가량 떨어졌습니다. 눈에 띄는 비교는 화웨이의 메이트 60 프로에 들어간 AP와 삼성 갤럭시 S21에 들어간 AP인 퀄컴 스냅드래곤 888을 비교했더니 3년 전 나왔고 삼성 갤럭시에 탑재된 스냅드래곤 8880의 최신 폰이라고 자랑하는 화웨이의 메이트 60 프로에 들어간 AP보다 성능이 좋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화웨이가 최신 폰이라고 내세운 스마트폰은 중국 내에서는 애국심에 호소해 팔 수 있겠지만 해외에서는 더는 삼성전자나 애플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얘기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화웨이 폰에 탑재된 AP는 중국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SMIC가 7나노 공정으로 제조했는데요. 7나노급 이상 첨단 반도체를 만들려면 네덜란드 ASML사가 공급하는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가 필요한데 중국은 미국의 제재로 이 장비를 살 수 없다 보니 이전 단계 설비인 심자외선 DUV 노광 장비로 7나노 칩을 만드는 공정을 채택했습니다. SMIC가 스카우트한 대만 TSMC 출신 기술자들이 이 기술 개발을 주도했다는 것도 밝혀졌는데요. 하지만 수준이 떨어지는 심자외선 DUV로 7나노 반도체를 만들려면 공정이 아주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극자외선 EUV로 7나노 반도체를 제조할 때는 공정이 7단계인데 이전 단계 설비인 심자외선 DUV를 이용하면 34단계 공정이 필요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불량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시험 생산 단계에서 화웨이 메이트 60 프로의 기린 9000S의 수율은 30% 수준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100개를 만들면 30개 정도만 정상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수준인데도 중국 반도체 업체들은 우물안개구리처럼 서로 헐뜯기에 바쁩니다. 최근 화웨이와 샤오미는 폴더블인지 기술을 놓고 서로 상대방이 자기 것을 베꼈다며 특허권 공방을 벌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세금으로 화웨이와 샤오미 등을 지원하면서 반도체 약진 운동을 펼쳤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한국과 대만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고육지책으로 중국은 2020년 미국의 반도체 제재가 시작되자 DUV 장비 신제품과 중고제품, 각종 부품, 원재료 등을 최대한 사 모았고 이렇게 모은 장비와 원재료로 7나노급 반도체를 만들어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전망합니다. 고장이 나도 고칠 부품이 부족하고 AS도 불가능해질 것이다. 더구나 그동안 사모은 부품과 원재료도 23년이면 재고가 바닥날 것이다. 즉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효과가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 같은 검증 결과에 가장 안심한 곳은 미국이었습니다. 미 상무부는 하원 청문회에서 화웨이의 칩은 성능과 수율 측면에서 시장 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이다. 수년 전 자사 제품에 장착한 칩보다 성능이 떨어진다. 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제재를 풀지 않는 한 중국의 반도체 자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도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최근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올해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들은 글로벌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리벨리온, 사피온, 퓨리오사와 디벡스모빌린트 등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들은 벤치마크 테스트 등을 통해 뛰어난 성능을 입증해왔고 GPU에 대항할 수단으로 NPU, 즉 신경망 처리 장치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NPU는 컴퓨터가 데이터를 학습하고 자동으로 결과를 개선하는 머신러닝에 특화된 칩인데요. GPU와 같은 범용성은 갖추지 못했지만 데이터 연산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한국과 손을 잡고 화웨이를 비롯해 중국의 기술 기업들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를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12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경제안보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엘렌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기존의 수출 통제 체제가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적들로부터 어떻게 기술을 보호하고 어떻게 수출 통제를 구축할지에 대해 논의 중이다. 기술이 적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보다 더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곧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더욱더 엔비디아 반도체 등 핵심 부품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기자가 한국도 새로운 수출 통제에 대한 논의를 하는 동맹에 포함되느냐? 는
민감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미 상무부 에스테베스 차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참여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상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없이는 중국을 제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중국에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은 핵심 광물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는 중국을 자극해 한국의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줘 한국 기업들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첨단 산업의 발전을 늦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